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용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2022년도 20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두 번째 챕터인 바로 사회복지 조사론이죠. 자, 각 교시마다 어려운 과목들이 있는데요. 특히 1교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을 많이 수험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 그 기출 문제집은요. 총 12가지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유닛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사회복지 조사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양한 영역들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7년 동안의 문제들을 보니까 이렇게 12가지 유닛으로 구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또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이 뭐 과학적 방법과 그다음에 조사 연구, 그리고 두 번째 유닛은 사회복지 그 조사 방법에 대한 형태와 절차, 그리고 세 번째 유닛은요 사회조사 방법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세 번째 영역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7년 동안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척도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닛이 측정에 대한 타당도하고 그다음에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타당도, 신뢰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에 대한 부분, 신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타당도, 신뢰도 되게 많이 어렵거든요. 자, 신뢰도하고 타당도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바로 타당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당도는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뢰도는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관성보다는 타당성, 즉 정확성이 가장 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무조건 높습니다. 그러니 신뢰도보다는 타당도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닛은 표본 설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확률 표본 추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확률 표본 추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확률 표본 추출은 보통 양적 연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척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편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는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질적 연구인데요. 이 질적 연구일 때는 바로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사례 연구에 대한 부분이 일곱 번째 유닛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단일 사례 연구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또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제 집단과 그다음에 실험 집단, 이 두 가지 집단을 갖고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가 연구에 대한 결론을 만들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도출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통제 집단 없이 실험 집단만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통제 집단이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험에 처치를 들어갔다가 또 제거했다가 들어갔다가 제거했다가, 즉 기초선과 그다음에 개입 단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바로 단일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P 설계, 그리고 APA 설계, APAP 설계, 다양한 설계 방법들을 선택을 하면서 통제 집단이 없이 실험 집단만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단일 사례 연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유닛은요, 실험조사 연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바로 자료 수집에 대한 부분들도 출제가 종종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열 번째 유닛은 바로 욕구조사에 대한 부분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델파이 기법이나 아니면 명목집단 기법, 블레인스토밍, 다양한 형태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질적 연구, 특히 질적 연구는 소수의 대상자를 갖고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 추적 관찰하고 그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패턴들을 갖고 연구에 대한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유닛인 사회조사 방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측정에 대한 타당도하고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샘플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세 번째 유닛과 다섯 번째 유닛에 대한
그 각각의 기출 문제들의 비교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닛의 사회조사 방법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영역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역이 바로 변수에 대한 개념과 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문제의 지문은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라서 직업 만족도 차이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 대해서 제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의 제목이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에 따라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차이를 연구하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게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독립변수라는 것은 원인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속변수는 목적, 즉 결과변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연구의 주제를 봤을 때 무엇을 알려고 하는 부분들일까요? 바로 직업 만족도를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각각의 근무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나 강원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뭐 경상도나 이렇게 각각의 근무 지역들을 보고 그 지역에 맞게끔 바로 직무 만족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 차이에 대한 연구를 보는 건데 여기서 알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은 직무 만족도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직무 만족도가 바로 종속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종속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변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분석 단위가 바로 근무 지역이라는 거죠. 근무 지역. 예. 서울이냐, 경기도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자, 분석 단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립변수에 대한 측정 수준. 자, 측정 수준은 서울과 경기도가 어디가 더 크고 작은 게 아니죠.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충청도가 어디가 더 크고 작고 이런 그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 그냥 각각의 지역들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 명목척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측정 수준, 독립변수가 측정으로, 명목척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봤을 때 독립변수, 바로 사회복지사의 근무 지역, 그리고 종속변수, 만족도, 그리고 분석단위, 근무 지역, 그리고 독립변수에 대한 측정 수준은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통제변수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3번 선택지인 통제변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논문 제목에서 어떤 변수를 통제하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뭘 통제하려고 하는 건지 제목 갖고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 변수라는 건 뭐냐면 연구자들이 바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사이의 명백한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변수를 우리는 통제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논문 제목만을 봤을 때는 바로 우리가 통제 변수를 확인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독립변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무 지역, 종속변수는 바로 직업 만족도라는 부분이 종속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분석 단위는 바로 지역이라는 거죠. 근무 지역. 그리고 독립변수에 대한 측정 수준은 바로 근무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서울,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바로 측정 수준은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과 좀 유사한 형태의 또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었죠. 바로 기출 18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들의 우울증을 미치는 영향은 여성들이 맺고 있는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에서 존재하지 않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들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사회성이 키워지게 된다면 우울증이 좀 낮아질 텐데 그렇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즉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더 심하다.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들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과
겹쳐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때 존재하지 않는 변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내성변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지문으로 봤을 때는 바로 매개변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선 독립변수, 여성들의 우울증 뭐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개변수가 정답인데요.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바로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가 바로 매개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지문을 갖고는요. 여기에서는 매개변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개변수 다시 한번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가 매개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독립변수라는 것은요. 바로 가정폭력의 여성들이 바로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에서는요. 바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내성 변수에 대한 부분들인데 종속변수, 즉 피해 여성들의 우울증이 바로 이제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내성 변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내성 변수라는 것은 바로 움직임 또는 수치가 결정되는 외생 변수가 주어지면 그게 의존해서 결정지어지는 변수가 바로 내성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생 변수가 주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는 변수, 이걸 내성 변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종속 변수는 바로 여성들의 피해, 우울증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절 변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절 변수가 바로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바로 조절 변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조절 변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다음에 그 강도를 조절해 주는 것을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절 변수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는 매개 변수는 확인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각각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내성변수, 그 다음에 매개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만 해당되는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사회조사 방법에 대한 기본 개념의 박스 안에는요. 바로 가설에 대한 개념과 종류를 묻는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기출 15회 때 나왔던 가설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설은요, 두 개의 변수가 있어야만 가설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가설이란 둘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진술이다. 예, 맞고요. 그리고 영가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변수가 바로 영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일명 기무가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영가설에 반대되는 개념을 대립가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설은 이렇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영가설을 쓰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설을 세우는 것을 대립가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선지에서는요. 연구 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도출하게 됩니다. 연구 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도출한다. 그리고 네 번째 선지는 이 가설은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설은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설은요. 방향성이 없는 가설들이 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방향성이 있는 가설들도 있지만 방향성이 없는, 즉 비방향성이 있는 그런 가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설 자체가 다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설은 방향성이 없기도 합니다. 자, 정답 해설을 보게 되면요. 가설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호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계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성, 그리고 구체성, 명확성 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렇지만 반드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 실험 연구의 가설을 보게 되면요. 방향성이 없는 그런 가설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향성이 가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번째는 기출 17회 때 이제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가설에 대한 예로 옳은 것을 찾는, 가설로 옳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 우리 아까 그 선택지에서 보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가설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죠. 자,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2개 이상의 변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설은 기본적으로. 불평등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자, 불평등이 모든 사회. 근데 가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14% 이상이다. 물론 맞아요.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은 맞아요. 근데 이건 가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세 번째,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바람직하다. 그러면 다양성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무엇이며 그렇지 않은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다양성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어떤 다양성을 얘기하는 건지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바로 이거죠. 2개 이상의 변수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자, 노동 참가율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출산율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가설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과연 여성들의 노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질까?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까? 이런 퀘스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불평등이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다. 불평등이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뭘 연구하려고 하는 거지? 뭐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된 노인의 전체 인구의 14% 차지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바람직하다. 그렇긴 한데 뭘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바로 출산율은 떨어진다라는 부분. 그럼 과연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진짜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연구에 대한 퀘스천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선지에서는 모든 행위는 비용과 보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모든 행위라는 게 뭔데 보상과 그다음 비용이 결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상당히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검증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가설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가설은요, 변수들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가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가설을 하려면 2개 이상의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 이상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바로 가설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이 바로 가설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변수가 있죠. 노동 참가율 그리고 출산율이라는 바로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가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유닛입니다. 5번째 유닛은요, 측정에 대한 타당도하고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타당도에 대한 개념과 종류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타당도라는 건 뭐라 그랬었어요?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성. 신뢰도는 뭐죠? 일관성이죠. 자, 타당도는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관성. 그렇다면 타당도하고 신뢰도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바로 타당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타당도가. 예. 그렇다면 이 타당도에도 다양한 타당도의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타당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최근에 개발된 불안척도를 사용해서 최근에 개발된 불안척도랍니다. 그래서 불안으로 치료 중인 이런 집단과 또 일반적인 집단들의 불안 수준들을 측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집단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 집단 두 집단을 비교 대상으로 해서 불안 수준을 측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측정 결과 치료 집단에 대한 평균이 일반 집단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서 불안 척도는요 두 집단을 잘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치료 집단들의 불안에 대한 수준들이 높아서 이 일반 집단과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의미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불안 측정에 대한 그 방식이 괜찮다, 좋다, 결과값이 나온다 또는 상당히 구별될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유의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타당도를 설명을 한다면 이런 타당도는 어떤 유형일까라는 거죠. 바로 기준이죠. 기준. 어떤 기준? 바로 치료를 받고 있는 집단, 일반 집단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높아서 불안 척도에 대해서 두 집단 간에 잘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기준이 만들어진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불안 척도를 사용해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대해서 치료 집단과 일반 집단에 대한 비교를 해봤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준 타당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준 타당도라는 건요, 새로운 불안 척도에 대해서 사용을 해서 자, 치료 집단과 일반 집단에 대한 불안 수준들을 측정한 결과 바로 치료 집단의 평균이 일반 집단의 평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두 집단을 잘 구별해낼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측정 도구에 대한 측정값이 외적인 기준과 동시적인 시점,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로 기준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타당도에는요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요. 그 기준 타당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시 타당도라는 거예요. 기준 타당도 안에 동시 타당도가 있거든요. 자, 동시 타당도, 동시 발생적인 그런 기준 타당도다라고 해갖고 일명 우리가 동시 타당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타당도이면서 해당 내용은 동시 타당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출 18회 때도 이런 타당도와 관련된 또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타당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측정되는 개념에 속한 이론 체계 내에서 다른 개념들과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서 가장 수준이 높은 타당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경험적으로 검증을 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타당도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액면 타당도, 기준 타당도, 동시 타당도, 구성 타당도, 그 다음에 예측 타당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타당도는요, 바로 구성 타당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구성 타당도가요, 바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타당도가 바로 구성 타당도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알려면 구성 타당도가 진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타당도인지를 먼저 알아야 이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스 아래에 있는 내용은 출제 의도에 대한 논점으로 봤을 때는 바로 뒷부분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 부분이에요.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자, 구성 타당도는요,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틀 속에서 다른 개념들과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적절한 관련성을 있다라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구성 타당도인데요. 이 구성 타당도 안에는 이해 타당도도 있고 수렴 타당도도 있고 판별 타당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묶어서 구성 타당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구성 타당도 안에는 이렇게 이해, 판별, 수렴 타당도가 함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 타당도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측정에 대한 타당도하고 신뢰도에 대한 부분의 두 번째 그 내용은요. 신뢰도에 대한 개념과 종류예요. 그럼 신뢰도는 뭐라 그랬죠? 일관성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일관성. 신뢰도하고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기출 16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1번부터 5번 선택지를 보게 되면요. 측정할 때마다 항상 30분 빠르게 측정되는 시계는요. 신뢰도가 높은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게 맞죠? 자,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뭐예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관성. 자, 일관성이 있다라는 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측정할 때마다 항상 30분씩 빠르게 측정되는 그 시계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물론 측정할 때마다 30분씩 빠르면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타당도는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신뢰도 항상 언제나 측정할 때마다 30분씩 빠르다는 건 일관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자,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높다? 바꿔 말하면 측정 도구의 타당도가 높으면 당연히 신뢰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낮을 때도 있으니까.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어요.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다. 그런데 높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세 번째 선택지에서는요.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반복적으로 적용했을 때 일관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타당도가 높은 것이다. 자,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 일관된 결과,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뭐예요?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타당도는 정확성, 신뢰도는 일관성. 이걸 딱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뭐야? 일관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타당도가 높다? 이거 틀렸네. 신뢰도가 높은 거지.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동일한 변수를 측정했을 때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관련 문항을 줄인다? 자,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높이려면요. 일정한 문항수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일정한 문항수를 늘려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복수 양식법을 활용한다. 자, 복수 양식법을 사용하는 것은요. 타당도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를 검사할 때 복수 양식법을 씁니다. 타당도 아니에요. 복수 양식법은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항상 측정할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답 해설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도가 높다고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틀린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측정 도구를 동일 응답자에게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일관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네 번째 선택지에서는 신뢰도하고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관련 양질의 문항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줄이게 되면 오히려 신뢰도가 타당도가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선택지에서는요.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복수 양식법을 활용한다. 자, 복수 양식법은요. 신뢰도를 검사할 때 쓰는 거지 타당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신뢰도 뭐예요? 일관성이죠. 타당도 정확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수 양식법은요. 바로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좀 기출의 그 시차는 틀리지만 유사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물론 국가시험, 자격증 시험 중에는요.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그 자격증 시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직업상담사나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한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요. 단 한 번도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뭐 질문이나 또는 뭐 선택지 안에서의 어떤 보기 내용 자체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문제 자체가 똑같이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측정에 대한 신뢰도하고 타당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찾는 부분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부분이고요. 기출 18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신뢰도는 일관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다. 맞죠? 신뢰도는 일관성, 타당도는 정확성. 맞죠? 정답 1번이네요. 그죠? 네, 1번이네. 그러면 2번, 3번, 4번 선택지는 뭐가 틀렸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자, 측정 도구에 대한 문항수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아니죠. 문항수가 적어지면 신뢰도는 떨어지죠. 문항수가 늘려야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 재검사 방법은요. 타당도 아닙니다. 검사, 재검사 방법도 바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신뢰도를 측정할 때. 자, 그리고 편향은 측정에 대한 비체계적 오류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비체계적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입니다. 자, 편향이라는 것은요. 바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편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척도라는 것은 바로 이제 양적 연구인 경우에는 바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을 하죠. 확률 표본 추출. 자, 보통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모집단이 있죠. 모집단이 있는데 바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본으로 추출했다고 치면 표집을 했다고 하면 이게 바로 모집단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편향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어느 한 귀퉁이 쪽으로 샘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에서 여기서도 뽑고 다양한 형태에서 뽑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편향된 형태로 표본을 추출한 거죠.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했으니 이거 자체가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죠. 대표성이 떨어지니 바로 그 결과값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요 처음부터 아예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바로 체계적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표준화된 척도를 써갖고 양적 연구인 경우에는 확률 표본 추출을 해야 되는데 양적 연구를 하는데 오히려 비확률 표본 추출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는 분명히 편향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편향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다 계속적인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했는데도 발생을 했어. 다음 거 했는데도 계속 발생을 하죠. 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값을 갖고 표본을 갖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면 계속 이상한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체계적 오류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비체계적 오류. 체계적 오류는 결과적으로는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비체계적 오류는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 모두 설문조사하고 연구 다 해갖고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뭐 코딩이나 펀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합니까? 조사자가 하는 거죠. 이거 할 때 혹시 실수를 하는 경우, 실수. 예를 들어서 설문지가 1000개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설문지 2개를 누락했어요. 이런 부분. 그리고 1번에다가
뭐 XX를 하고 2번에다가 X를 해야 되는데 이걸 조사자가 잘못 실수해갖고 1번에다가 X하고 2번에다가 XX 이거는 그냥 실수한 거잖아요. 이런 실수들을 바로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조사자가 실수로 이렇게 코딩이나 펀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기재하거나 잘못 그 값을 집어넣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거죠. 편향 자체는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적 연구하는데 비확률 표본 추출을 해. 질적 연구를 하는데 확률 표본 추출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척도 자체가 잘못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연구를 하더라도 계속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양적 연구할 때는 확률 표본 추출로, 질적 연구할 때는 비확률 표본 추출로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그냥 섞어버려 갖고 아니면 뭐 반대로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계속적인 방법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아진다? 우리 전 그 문제에서도 요 내용 나왔었죠. 이렇게 선택지의 한 내용들은 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동일한 문제로는 출제된 바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또는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타당도가 높으면 당연히 신뢰도는 높다라는 겁니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해당 문제 기출 18회에서는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 신뢰도 일관성이라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편향이라는 거, 또 비체계적 오류라는 거, 체계적 오류하고 구별될 수 있는 것들. 체계적 오류는 바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다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비체계적 오류라는 것은 코딩이나 펀칭, 조사자가 할 때 혹시 실수나 누락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비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향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바로 이제 그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부분을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항수가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문항수가 적을수록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문항수가 높아지면 신뢰도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검사, 재검사에 대한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또한 편향이라는 것은요, 체계적 오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편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지만 낮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네, 이런 부분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세 번째가 측정 오류입니다. 측정 오류. 측정 오류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옳은 것을 찾는 부분들이고요. 바로 기출 15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편향 나왔어요. 편향. 그죠? 요렇게 선택지에서 한 부분들은 다음에도 출제가 돼요. 근데 똑같은 문제는 출제가 된 적은 없다고요. 자, 편향에서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맞죠? 편향에 의해서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1번이네요. 그죠?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맞네요. 그리고 무작위 오류는 측정에 대한 타당도를 제어한다. 자, 무작위 오류가 바로 체계적 오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체계적 오류는 바로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어한다. 예.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 무작위 오류 자체하고 체계적 오류. 예, 요 내용 틀리고요. 반대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 자, 이렇게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해야만 편향을 줄일 수 있고 체계적 오류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편향이 발생하고 계속적인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 없다? 아니죠. 체계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측정자 또는 측정 대상자들의 일관성이 없어 생기는 오류를 체계적 오류라고 한다. 자, 측정자, 측정 대상자들의 일관성이 없어서 생기는 오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조사자의 어떤 실수, 누락 뭐 이런 거죠. 비체계적 오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체계적 오류는 아예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체계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무작위 오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무작위 오류는요, 바로 일관적이지 않게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이제 신뢰도를 저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무작위 오류는 신뢰도를 저해하는 부분들이고요. 체계적 오류는 오류의 측정은 신뢰도를 저해한다라고 하는데, 체계적 오류는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상 일정한 오차가 나타나는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바로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렇죠? 타당도, 정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그리고 무작위 오류는 일관성,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 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줄일 수 있어요.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죠. 그래야 체계적 오류를 줄이니까. 그리고 측정자, 측정 대상자들의 일관성 없이 생기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비체계적 오류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조사자의 실수나 누락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비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측정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체계적 오류. 자, 측정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기출 18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코딩에 대한 왜곡은 코딩, 펀칭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체계적 오류가 아니라 뭐예요? 비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뭐예요? 조사자의 누락과 그다음 실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코딩이고요. 그 코딩에서 왜곡이 발생하면 그건 비체계적 오류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익명의 응답자는요,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편견이 없는 단어는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척도 구성에 대한 그 과정의 실수는요,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고요. 자, 척도 구성의 과정의 실수가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비관여적인 관찰은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킨다. 예, 비관여적 이런 부분은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우연히 또는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체계적 오류, 즉 무작위 오류죠. 비체계적 오류가 무작위 오류입니다. 예, 무작위 오류, 예,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마지막에 측정 오류에 대한 부분들까지 함께 이렇게 샘플로 한번 강의를 드려봤습니다. 자, 유사한 기출에서 유사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혀지고 그다음에 애매했던 그런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기출문제의 내용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챕터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